안녕하세요. 서브노트 용접 일반 분야 1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플럭스의 기능과 제조 방법에 따른 두 가지 종류의 특성. 자,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은 SAW라고도 하는데요. 잠호 용접이라고도 하고요. 이 이음 표면에 선행하여 쌓아 올린 입상 플럭스 중에 용접봉 전구를 꽂아서 아크를 발생시켜 아크열로 용접하는 자동 용접입니다. 이 아크는 플럭스로 덮여 있어서 보호되며 플럭스는 용융 전에는 부도체이지만 일단 용융이 되면 전도체가 되어 전류가 흐릅니다. 이 아크와 가스가 플럭스 속에서 발생하여 보이지 않기 때문에 SAW라고 부릅니다. 유니온 멜트 용접 또는 인컨 용접을 SAW 상품명으로 쓰기도 하고요. 네, 구글에서 SAW로 검색했을 때 SAW 플러스로 검색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덮여 있는 부분 보이죠? 토치 아래쪽에 이 부분들 그리고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아크가 생성되는 위를 이런 플럭스들이 덮고 있습니다. 이렇게 덮어 있으면 아무래도 다른 공기들과의 접촉이 좀 부족하겠죠. 그리고 네, 여기 플럭스가 덮여 있고 아크는 여기서 발생해가지고 플럭스를 녹이면서 녹은 플럭스는 다시 도체가 돼서 계속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네, 이런 플럭스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기술하라고 하는 게 이 문제고요. 공부를 할 때 가끔씩 이제 그림이나 자료 화면 한 번씩 찾아보면 나중에 외울 때 좀 도움이 됩니다. 가끔 자료 화면 찾아보시고 텍스트만 외우면은 금방 까먹기 때문에 꼭 그림과 같이 확인하는 습관을 길들이시길 바랍니다. 네, 본론 용접 재료 심성과 플럭스가 있죠. SAW에 사용되는 와이어는 주로 솔리드 와이어 형태고요. 솔리드 와이어는 일반적으로 구리로 피막 처리를 했습니다. 구리 피막 처리를 한 이유는 녹 발생을 방지하고 접촉 팁과 전기 전도도를 향상시키며 성급 롤러와 미끄럼을 좋게 하기 위함입니다. 플럭스는 기존 SAW 플럭스는 용융형과 집합형이 있는데 일반 탄소광에는 저합금강, 서스강의 용접에는 부적당합니다. 용제의 제조 온도가 탈산제를 변질시킬 만큼 높은 온도이고요. 용융형은 각종 광물을 1300도씨 이상으로 가열, 냉각 후 유리 상태로 융합된 것을 미세하게 분쇄하여 제품화한 겁니다. 집합형은 결합제로 굳혀서 800에서 1000도씨로 가열 후 제품화하여 탈산원소 대부분을 상실하였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제조하는 것이 본드 소결용 용제가 있고요. 원료 혼합한 다음에 고착제로 굳히고 400에서 50도씨의 낮은 온도에서 제조를 하면은 이 본드 용제와 용융 용제가 서로 이렇게 구분돼서 제품을 생산합니다. 네, 그래서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용융형이 있고 그리고 이 집합형이 있다. 그럼 이 두 종류의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융 플럭스와 본드 플럭스의 비교. 용융, 본드. 자, 고속 용접을 하기에는 용융 플러스가 접촉하고 기공, 슬래그 혼입이 없는 균일한 비드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본드형은 혼입 발생이 좀 더 잘 발생하고요. 대별 용접을 할 때 보면은 본드 플럭스가 좀 더 적합하고 그런데 슬래그 방리성이 낮아서 마지막에 좀 미관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슬래그 방리성은 용융 플러스가 비교적 양호합니다. 흡습성은 용융 플러스가 양호하고 본드 플러스는 다소 불량하고요. 표면 산화물 영향도 서로 다른데 용융 플러스가 좀 더 민감하고 노치 인상을 봤을 때 용융 플러스가 불리하고 본드 플러스가 더 유리합니다. 네, 성분을 봤을 때 용접 금속의 기계적 성능을 봤을 때 용융형이 비교적 균일하고 용접 조건 변동에 둔감하며 다층 용접에 적합하고 용접 금속의 성분 변동이 적습니다. 대신 합금 성분 첨가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본드형은 이게 용이하다고 합니다. 네, 염기 지수 산소 함량과 인성의 상관관계를 설명하시오.
자, 이 염기도는 어떤 성분의 비를 통해 플럭스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SMAW 용접봉의 표면을 싸고 있는 피복제는 플럭스의 성분에 따라 염기성인지 중성인지 산성인지로 구분이 되고, 산성 성분으로는 산화규소 등이 있고 염기성으로는 산화나트륨, 중성 성분으로는 산화알루미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면 Si, 지금 Si 보이죠? 산성분, 그리고 알루미늄, 그리고 티타늄, 여기 산성분이죠. 분에 지금 염기성에 해당하는 K2, 그 다음에 산화나트륨, 이런 것들의 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산성 성분분의 산성분의 염기성의 비로 나타내면서 염기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염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염기도에 따라서 용접 금속의 기계적 특성 및 용접 비드의 외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염기도가 1 이하가 되면 산성으로 구분하고요. 1에서 1.2 사이는 중성, 그리고 1.2 이상은 염기성 플럭스로 구분합니다. 자, 염기도가 커지면 산소 함유량이 줄어들고 인성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용탕의 끈적임이 커져서 비드 향상이 거칠어지고 슬래그 박리성이 저하됩니다. 자, 염기도가 커질수록 산소 함유량이 줄어드는 이유를 보면 염기성으로 구분되는 것은 이 두 개의 원소대 산소 하나 정도, 산소가 좀 적은 편이죠. 하지만 산성이나 중성 성분을 보면은 다른 원소에 대비해서 산소 원소가 두 개씩 붙어 있습니다. 중성은 그 가운데 되고요. 즉 염기성 대비 산성이 더 많은 산소 원소를 갖는 결합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기도가 커질수록 산소 함유량이 줄어들고, 반대로 염기도가 작을수록, 즉 산성일수록 산소 함유량이 증가합니다. 용접금속 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황성분 등의 불순물 함량이 높아지고 유동성이 좋아지지만 응고균열이 유발됩니다. 용탕 유동성이 좋아지고 비드 형상이 부드러워지며 슬래그 박리성이 향상되고요. 용접금속의 슬래그 혼입이 줄어들고 용착률이 높아서 생산성은 향상되지만 기계적 특성은 안 좋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염기도가 점점 염기성이 높을수록, 여기 이쪽은 산성이겠죠. 2를 기준으로 합니다. 산소 함유량이 매우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기도에 따른 용착 금속의 황 함유량 역시 염기도가 높을수록 함유량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염기도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염기도는 용융 슬래그의 산 또는 염기로서의 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을 염기도라고 합니다. 염기도가 높을수록 용접금속의 산소량이 낮아서 노치 인성은 양호하지만 작업성과 비드 형상은 나쁩니다. 용접봉의 피복제는 용접 시 대부분 용융 슬래그로서 거의 산화물로 되어 있고요. 이러한 산화물은 염기성, 중성, 산성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용융 슬래그 염기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염기도는 산성 분의 염기성 산화물의 총량. 자, 그런데 이 많은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이거를 다 계산하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즉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산화규소분의 산화칼슘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기도 지수를 보면은 BI는 SAW 플럭스에서는 0.9 이하면 산성, 그리고 1.2 이상이면 염기성, 그 중에 2.5 이상이면 고염기성 플럭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표를 보면 플럭스의 성질과 염기도의 상관관계, BI가 0.9 이하이면 산성, 1.2 이상이면 염기성, 중성이 있고요. 용융 온도를 보면 산소가 적을수록 이렇게 온도가 좀 더 높은 데서 용융을 합니다. 산소량 역시 염기성으로 갈수록 산소량이 감소하죠. 그리고 충격치의 온도도 이렇게 더 낮아집니다. 기계적 성질이 좋아지는 것이겠죠. 산성 플러스, 산성 산화물이 다량 함유하여 높은 용접 전류와 고속 용접에
적합하지만 충격 인성이 매우 낮습니다. 산성은 충격치의 온도가 0도에서부터 벌써 변화가 생기죠. 하지만 염기성은 영하 40도부터 충격치 흡수량의 온도가 나타납니다. 용착 금속 내에 규소와 망간 등이 축적되어 과도한 인장 간도와 낮은 충격 인성을 유발하므로 다층 용접에는 부적절하고 주로 단층 용접에 이용됩니다. 네, 그리고 중성은 염기성과 중간이겠죠. 염기성을 보면 용접 전류 속도가 낮고 슬래그 방리성도 나쁘지만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다. 고염기성 플럭스는 산소 함량을 극소화 목적으로 다량의 염기성 화학물과 탈산제를 첨가한 건데요. 작업성은 안 좋지만 기계적 성질이 양호하며 고장력광의 다층 용접에 적합합니다. SAW의 플럭스 살포가 너무 두꺼우면 비드 표면이 거칠어지고 용접 중 발생한 가스가 탈출할 수 없으므로 비드 표면에 포크마크 결함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와이어의 돌출 길이는 직경의 8배인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네, 티그 용접에서 사용되는 전극 재료의 토륨 첨가 이유와 순텅스텐 사용할 때와의 차이점, GTAW에서요. 자, 텅스텐 전극봉은 극성과 불활성 가스 종류에 따라서 최고 허용 전류값이 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티그 용접에서 아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전자 방출이 왕성한 높은 온도일수록 유리하므로 가능하면 높은 전류를 이용합니다. 전극에는 순텅스텐 봉과 토륨을 어느 정도 첨가한 토륨 텅스텐 재료가 사용이 됩니다. 자, 토륨을 함유하면 어떻게 되느냐? 1 함수를 낮춰서 전자가 쉽게 발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자, 본론. 토륨 텅스텐 봉의 장점. 전자 방출 능력이 우수하여 전극 온도가 낮아도 전류 용량을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낮은 전류와 전압에도 아크를 발생하기 쉽고 스패터도 없고요. 전극의 동작 온도가 낮으므로 접촉에 의한 소손 가능성이 적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류 역극성과 교류 용접에서는 그 효과가 덜할 뿐 아니라 형합금의 교류 용접에서는 불평형 전류가 증대해서 바람직하지 않고 가격도 비싸다는 등의 이유로 순텅스텐 전극이 더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자, 순텅스텐 봉은 동작 온도가 높아서 용접 중 모재에 접촉하면 융용금속의 텅스턴이 혼입되어 용접부에 대한 알티필름상의 텅스텐 혼입이라는 결함이 발생합니다. 텅스텐 전극은 사용 중에 가공해야 하는데 토륨을 함유한 전극봉과는 달리 순텅스텐 및 지르코늄이 들어간 텅스텐 전극의 끝부분은 날카롭게 가공하지 않는 점에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텅스텐 전극봉의 표기는 아래와 같이 하고요. 네, 텅스텐 자료화면 보면 텅스텐 혼입이라는 결함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RT를 찍으면 이렇게 밝은 점이 보이죠. 이게 텅스텐이 혼입된 거고 용접부 중간에 내부에 이런 텅스텐 조각들이 들어가 있는 걸 뜻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텅스텐 전극 수명 유지 방안. 과소, 과대 전류를 피하고 피용접물이나 용가봉의 접촉을 피하고 아크 소멸 후 전극 온도가 300도C 이하가 될 때까지 보호가스를 공급해주면 수명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전극 선단의 경사각에 따른 비드 형상을 보면 직류 전극성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직류 전극성 전극을 가공 시 경사각에 따라 비드 형상이 달라지는데 이유는 전자가 전극봉의 경사진 표면으로부터 수직각으로 비산되기 때문입니다. 각도가 작으면 용입이 얕고 비드 폭이 넓어지며 각도가 크면 반대가 되겠습니다. 즉 전극 선단에 이렇게 뾰족한 게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뭉툭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여기서 전극이 수직으로 발산이 되겠죠. 네. 자, 각도가 작으면 각도가 작고 각도가 크죠. 각도가 작으면 아무래도 전자가 좀 더 멀리 넓게 퍼져서 분출되기 때문에 이 용접봉의 비드, 용접부의 모재 비드가 이렇게 좀 넓어지고 한편 반대쪽은 비드가 좀 더 좁고 깊은 용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네, AWS 용접재료 표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피부 아크 용접봉의 표기 방법이 있고 FCAW 용접봉 표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SAW 용접봉과 플럭스의 규격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차피 정해진 거고 뭐 특별히 설명할 필요 없이 계속 보면서 익숙해지고 외우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평소에 용접봉 관리를 하는 업무, 뭐 용접 검사나 뭐 직접 용접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용접봉을 구매하거나 검사할 때 보면 이런 분류 기호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평소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왜 이런 기호가 쓰였는지 용접봉 뭐 인수검사 서류나 용접봉 관련 성적서 등을 한 번씩 보시면서 이렇게 찾아보면 나중에 업무상 관계로 찾아보는 것들이 나중에 시험 볼 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접 작업 요건 중 와이어 돌출 길이, 와이어 직경, 와이어 송급 속도와 품질에 영향을 설명하시오. 용접 변수는 용접 재료, 용접 전류, 용접 전압, 용접 속도 등과 같이 용접부 형상 및 용접 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공정 변수를 포함하며 이들 용접 변수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정한 용접 조건은 어떤 특정 조건으로 결정되지 않고 각 변수들의 조합에 따라 여러 가지 조건이 가능합니다. 물론 와이어의 돌출 길이, 와이어 돌출 길이는 컨택트 팁 선단으로부터 와이어 전극 선단부까지의 길이입니다. 즉 컨택트 팁이 이렇게 있을 때 송급되는 와이어가 쭉 나오죠. 그래서 이 거리를 와이어 돌출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모전극 와이어를 사용하는 용접 공정에서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돌출 길이가 증가하면 그만큼 이게 다 저항이거든요. 이 저항열이 증가하고 그래서 녹는 속도가 더 증가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길어지면 보호가스에 의한 보호 효과가 저하되고 아크가 불안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짧으면 가스의 보호 효과는 좋아지지만 노즐에 스패터가 부착되기 쉽고 용접부의 외관이 나빠지며 작업성이 악화됩니다. 일반적으로 적정 돌출 길이는 10에서 15mm이며 200A 이상의 조건에서는 15에서 25mm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거를 CTWD라고도 이렇게 약어를 표현하죠. 컨택트 팁과 모델 간 거리, 컨택트 팁 to workpiece distance. 이 CTWD는 와이어 돌출 길이 플러스 아크 길이인데요. 일반적으로 CTWD가 용접에 미치는 영향은 와이어 돌출 길이와 유사합니다. 와이어 직경의 영향, 그리고 와이어 송급 속도의 영향. 다른 변수가 일정한 경우 와이어 송급 속도가 증가하면 용접 전류도 증가하고요. 이는 정전압 용접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와이어 송급 속도가 증가하면 아크 길이가 짧아지므로 용접 전류가 증가합니다. CTWD가 증가하면 용접 전류는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CTWD가 증가함에 따라 와이어 돌출 길이가 길어져서 저항열이 증가하기 때문이고요. 와이어 송급 속도와 용접 전류, 와이어 돌출 길이의 관계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와이어 송급 속도는 이 전류와 그리고 돌출 길이 그리고 어떤 전류의 제곱에 비례를 하겠죠. 그만큼 돌출 길이가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송급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와이어 돌출 길이가 증가하면 용접 전류가 감소한다는 뜻이고 그러므로 용접 전류는 와이어 송급 속도와 돌출 길이 또는 CTWD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다음 용접 전류의 영향. 용접 기행 모드뿐만 아니라 용착 속도 및 용착 깊이를 결정합니다. 용접 전류는 와이어 송급 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GMA에서는 와이어 송급 속도를 조정하여 용접 전류를 제어하고요. 일반적인 GMA에서는 와이어 송급 속도는 용착 속도와 동일하므로 용접 전류가 증가한다는 것은 용착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고, 즉 아크열이 증가하고 용입 깊이가 증가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전류는 볼록한 비드를 형성하게 하여 외관이 좋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전류값을 증가시키면 용접 전압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단락을 방지하고 양호한 비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용접 전압의 영향. 용접 전압은 아크 전압과 차이가 있습니다. 아크 전압은 와이어 끝과 모재 간의 전압이고, 용접 전압은 아크 전압 플러스 전압 강화, 즉 케이블과 접속 단자 간의 그 길이에 따라서 강화되는 전압량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케이블의 전압 강화는 작기 때문에 보통 무시할 만하고, 아주 긴 경우는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뭐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진 않지만 거의 같다. 용접 전압은 아크 길이에 비례하고요. 용접 비드 형상 및 용접 이행 모드의 중요 변수가 되겠습니다. 전압 증가 시 덧살이 낮아지고 비드 폭이 넓어지고 납작한 비드가 생기며 스패터가 발생을 하고요. 보호 효과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공기 중 질소 혼입으로 기계적 성질이 저하되고 기공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네, SMAW에서 용접봉 피복제 역할, 그리고 피복제 성분과 작용면에서의 분류. 피복제 역할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아크 한정, 가스 발생, 슬래그 생성, 탈산작용, 합금 첨가. 네, 가스 발생을 보면 중성 또는 환원성 가스를 발생하여 아크를 대기로부터 차단하여 보호하고요. 슬래그 생성 부분에서 유용점이 낮은 슬래그를 만들어 유용부의 금속 표면을 덮고 산화나 질화를 방지하고 냉각을 천천히 하도록 하여 탈산작용을 돕습니다. 그리고 용융 금속 중에 산소와 결합하여 산소를 제거해주므로 유해한 영향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요. 합금을 첨가하면 용착금속의 성질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통별 특징을 보면, 네, 일미나이트계, 라임 티탄계, 고셀룰로스계가 있고요. 일미나이트계는 일미나이트를 30% 이상 하면 용접봉이고, 작업성, 용접성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해서 좋고요. 조선, 철도, 일반 구조물 등에 이용되어 국내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내균열성과 내피트성, 기계적 성질이 양호합니다. 라임 티탄계는 산화티탄을 30% 이상 함유하고 그 밖에 석회석의 주성분이고요. 슬래그는 유동성이 적고 다공성이 있어서 슬래그 제거가 용이합니다. 비드 외관이 곱고 작업성이 양호하고 용입이 작아서 박판 용접에 이용됩니다. 네, 고셀룰로게스는 셀룰로스, 즉 이거 유기물의 한 분류인데요. 이것을 30% 이상 함유하고 연소가스에 의해 대기 중에 산소와 질소 침입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가스 발생량이 대단히 많아 피복량은 얇고 슬래그 생성량이 적고요. 스프레이형의 아크 발생하여 용입이 깊고 용접 속도가 빠릅니다. 수소 발생량이 많아 내균열성이 나쁘고 비드 표면이 거칠며 스패터 발생이 많습니다. 셀룰로스는 흡습하기 쉬우므로 잘 건조하여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산화 티탄계의 종류가 많죠. 고산화 티탄계, 저수소계가 있습니다. 산화 티탄을 35% 정도 함유한 게 고산화 티탄계고요. 아크를 안정시키고 스패터가 적으면 슬래그 제거가 용이하고 비드 겉모양이 비례하며 재아크 발생이 용이합니다. 하지만 용입이 작아서 박판 용접에 유리하고 수직 하진에 주로 이용되며 연순율이 낮고 고온에서 균열 감소성이 커서 주요 부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수소계는 석회석이나 형석이 주 성분이고요. 수소원이 되는 유기물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수소계 용접봉이고요. 이 석회석이 분해돼서 아크의 탄산가스 분위기를 형성하여 용착금속의 수소 용해량이 감소하고 탈산작용으로 인해 용착금속의 산소 함유량이 적어져서 인상 및 강도가 적고 균열 감소성이 적습니다. 중요 강도 부재에 고압용기, 후판 중구조물, 구속이 큰 구조물에 사용되며 단점으로는 아크가 불안정하고 작업성이 나쁘며 비드 파형이 거칠어서 운봉 숙련이 필요합니다. 시중점에 기공 발생이 쉽고요. 흡습하기 쉬워서 사용 전 건조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용접 한 번이라도 해보거나 이제 실습을 한번 할 때 보면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했을 때 아크가 잘 발생하지 않아요. 이 모재에 용접봉을 살짝 접촉하면서 아크를 딱 발생시켜야 되는데 이 아크가 잘 발생하지 않고 용접봉이 녹으면서 이 모재에 딱딱딱 붙습니다. 딱딱 이렇게 뭐 마치 껌이 붙은 것처럼. 그래서 숙련된 용접사가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철분 저수소계, 철분 산화철계, 특수계 등이 있습니다.
네, 종류가 뭐 뒤에 거는 잘 안 나오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용접봉 선택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로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각 작업 시 용접봉 선택 방법. 용접 결과를 좌우하는 큰 인자는 용접봉이고요. 사용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겠죠. 내압용기, 구조물 등 비교적 강도가 걸리는 후판 용접부에 강도 인성, 내균성 요소한 저수소계를 1, 2층 루트부에 사용하고요. 그 위에 작업성이 좋은 일미나이트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박판 구조물은 큰 강도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외관 비대가 좋고 작업성이 우수한 그리고 용입이 적은 라임 티탄계 또는 고산화 티탄계를 주로 사용하면 되고 수직이나 위복이 용접과 또는 좁은 흠 용접에서는 슬래그 생성량이 아주 적은 고셀룰로스계가 주로 사용됩니다. 아래 보기 및 수평 필렛 용접에서는 작업성 및 능률이 좋은 철분 산화 티탄계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저수속의 용접봉의 특징 주의사항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특징은 석회석과 형석을 주성분으로 하고 아크의 고온에서 석회석 성분이 분해되어 많은 탄산가스가 발생하여 이 용융지와 용적을 대기로부터 보호하고요. 유기물이 거의 없어서 수소량이 극히 적기 때문에 저수소계라서 타 용접봉의 10분의 1 정도밖에 없습니다. 용착금속의 수소량이 매우 낮고 용융슬래그 연기도가 높게 설계되어서 높은 연기도는 청정한 용착금속을 얻을 수 있고요. 아크가 약간 불안정하다는 점, 비대의 시작과 끝 부위에 기공과 피트가 발생하기 쉽고 비대는 볼록형이 됩니다. 용입은 얕은 편이며 내균열성이 극히 우수하고요. 인성이 특히 양호하며 고장역광 및 연강의 후판 균열 방지에 유용합니다. 네, 저수속의 용접봉 사용 시 주의사항. 건조 관리에 철저한 주의를 해야 되고 용접봉을 풀자마자 오븐에 넣어서 건조해야 되고요. 초기 흡습은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일반적으로 300에서 500도씨에서 두세 시간 건조합니다. 그리고 건조가 끝나면 보관할 때도 따뜻한 곳, 즉 100도씨 정도로 보관해야 되고 24시간 전원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현장 불출 시 미리 예열한 휴대용 건조통, 캐니스트라고 하죠. 거기 넣어서 재빨리 이동하고 거기 전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한 후에도 전원에 연결해서 용접하는 과정 중에도 현장에서도 70도 이상 정도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 시간이 제한되고 소요량 예측 및 불출 관리가 중요합니다. 잔후 용접봉 재사용은 1회로 제한하는데요. 재사용 조치는 상기와 동일하고 그리고 어떤 현장은 재사용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쓴 거는 가설 구조물에만 사용하도록 한다든지 중용접봉에는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현장마다 발주처 요구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요. 예, 용접 시작부는 일산화가스, 일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아서 기본 발생이 쉽고 아크 시작점은 크레이터보다 조금 앞쪽에서 발생하여 크레이터 쪽으로 움직이는 게 좋고요. 이중 피복을 하고 기공 발생 방지를 위해 아크 길이를 짧게 유지하며 유잉폭은 지름의 3배, 유잉폭이 너무 넓으면 기계적 성질이 나쁘고 기공이 발생합니다. 용접 시작 전 개선면 깨끗이 청소하여 용착금속으로의 수소 유입을 막고요. 모재의 화학도성, 균열 감소성, 모재 두께, 구속 정도, 경화능에 따라 적절한 예열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SMAW 피복 용접봉을 분류를 해봤는데 이 박판 및 다듬질 용접에는 고산화 티탄계와 라인 티탄계 그리고 일반 용접과 박판은 고셀룰로스계 후판이나 내균열성이 요구되는 경우엔 저수소계나 철분 저수소계 아래 보기에는 고산화 철계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저수소계가 염기성이 가장 높죠. 그리고 티타니아계가 산성 쪽 있고 고셀룰로게스에는 약간 중성 정도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충격 흡수 에너지를 보면 네, 저수소계가 압도적으로 높죠. 네, 자료 화면에 있는 거 그대로 옮겨왔고 네, 용접봉 직경에 따른 용접 전류 사용 범위 용접봉 직경이 높을수록 전류의 사용 범위도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크 용접 시 아크 스타트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주요 방안 2가지. 아크 발생 초기에 용접봉이나 모재가 차갑기 때문에 이별이 부족하여 아크가 불안정합니다. 아크 스타트의 안정화 방안으로 첫 번째 핫 스타트 이큐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크 부스터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고요. 용접봉이 처음 모재에 접촉하는 순간에 아주 짧은 시간 정도 순간적인 대전류를 흘려서 가열을 세게 함으로써
아크 초기 안정을 위한 장치로 아크 부스터라고도 합니다. 이 핫스타트의 장치 이점을 보면 아크의 발생이 쉽고 기포 발생을 방지하고 비드 모양을 개선하고 아크 초기의 용입을 좋게 합니다. 또 무브와 전압을 70V 이하로 저하시킬 수가 있어서 전격의 위험이 적습니다. 또 고주파 발생 장치가 있습니다. 교류 아크 용접기 아크 안정을 위하여 상용주파의 아크 전류 위에 고전압의 고주파 전류를 중첩시키는 방식이고 라디오나 TV 등의 방해를 주는 결점도 있습니다. 이점을 보면 아크 손실이 적어서 용접이 쉽고요. 아크 발생 초기에 용접봉을 모재에 접촉시키지 않아도 아크 발생이 쉽고 무브와 전압을 낮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격의 위험을 낮추고 전원 입력을 적게 할 수 있으므로 역률이 개선됩니다. 작업자가 고주파 전류에 감전되어도 높은 주파수로 인해 발생하는 표피 효과 때문에 전류가 인체의 표면으로 흐름으로 안전사고 방지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 아크 안정성은 아크 길이나 용접 전류 또는 전압 등의 외란이 가해져도 아크가 안정하게 유지되는 정도를 아크 안정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크와 용접기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일정한 용접 조건에서 아크 특성 곡선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용접기의 특성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자, P의 아크는 안정하지만 Q점의 아크는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아크가 발생해도 P로 이동하거나 소멸되고요. 용접기 특성이 정전류에 가까운 수화 특성으로 변하면 Q점도 안정하게 변화가 됩니다. 네, 안정한 아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게요. P점 한번 보시고 P에서 어떤 외부의 어떤 작용으로 의해서 P1으로 만약에 이동한다고 치면 P1에서 아크가 요구하는 전압이 용접기 제공 전압보다 높기 때문에 용접기는 아크가 요구하는 전압을 제공하기 위해 전류를 감소시켜서 P점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P2도 같은 원리로 다시 P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지금 P1으로 이동했을 때 P1에서 요구하는 전압은 이 정도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압과 전류의 선에서 전압을 높이려면 전류를 감소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뒤로 백 하겠죠. 그래서 다시 P로 돌아오는 게 이 설명이고, 그래서 아크가 안정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P2도 마찬가지죠. P2에서 요구하는 전압과의 차이를 위해서 전류를 증가시켜서 전압을 낮추고 P2에서 P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반대의 경우인데 Q에서 Q2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만큼의 전압이 이제 부족해져. 그래서 전류를 감소시키면서 전압을 높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전류가 점점 감소하다 보면은 아크가 소멸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아크가 좀 불안정하다는 거겠죠. 네, 그 설명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고요.